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실용경제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 3차시 경제 주체의 상호 의존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네,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수업의 목차입니다. 네, 지난 과제 먼저 피드백 간단하게 여러분이 어떠한 응답을 했었는지 다른 친구들의 응답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 내용이 경제생활의 주체, 경제 주체 간 상호 의존,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그리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요 순서대로 쭉 나가려고 합니다. 네,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수업의 과제 모두 기억나시죠, 친구들? 우리 대학교 진학의 비용 편익을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대학 진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학하는 대학교의 등록금,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분석하는 보고서를 써보자 했었는데 친구들이 진짜 너무 잘 써줬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친구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짜여진 보고서를 많이 써주었고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다른 친구들의 응답도 확인해보고 네, 일단 비용과 편익을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비용들은 그쵸, 등록금,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의 등록금을 다 일일이 찾아서 정확한 액수까지 다 적어준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식비 같은 것들, 기숙사비나 월세 같은 것들, 뭐 유흥비도 써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우리 대전에 산다면은 대전에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 집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교통비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보시면은 대학 진학의 그냥 명시적 비용이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딱 경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용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냐? 이 암묵적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아르바이트 수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 기회 비용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암묵적 비용에 들어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편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어요. 일단 그쵸.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 갔다, 진학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편이 가장 큰 거. 일단 질이 높은 강의, 또 내가 원하는 교수님, 내가 존경했던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 좋은 점일 것 같고요. 또 관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 그쵸. 많은 친구들이 저는 감동했던 것이 그 성장과 배움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관으로 써준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또 중요하게 써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대졸자로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초봉이 이제 고졸로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연봉과 다르다는 점, 이런 것도 편익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 즉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100%가 다 대학 진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런 것들도 또 편익이 될 수가 있겠죠. 좋은 동료를 얻을 수 있는 것,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것, 또 과외 비용 같은 것들도 편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답변 중에서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좀 추려왔습니다. 다른 친구들 모두가 사실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한 것이 느껴졌어요. 너무 좋았던 보고서였고요. 제가 가능하다면 여러분에게도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은 서로 공유를 해서 다른 친구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감동적으로 읽었던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친구가 써준 글입니다. 대학 진학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기회비용은 굉장히 좀 큰 금액이다. 1억 내외로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 포인트겠죠. 대학 진학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대학교에 진학해서
나의 가능성에, 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주었고요. 저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열심히 해나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인생,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또 명시적 비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암묵적 비용에서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진학할 것이다 라고 대다수의 친구들이 대답을 해주었던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들어갈 거고요. 오늘 내용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제 주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경제 주체란 무엇인가, 그쵸?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과제를 작성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경제 주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경제적 판단을 하는 주체가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서 자신의 경제 활동을 내 의지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집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배우겠지만 법인과 같은 존재의 회사들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역시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경제 주체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 공공 부문의 경제 주체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부문을 일단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크게. 일단 가게와 기업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게, 우리 스토어 아니죠? 가게 이거 뭐냐면, 그쵸?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가족에서 하나의 지금 경제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그 집단을 우리가 가게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저는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각자 경제 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도 각자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 그 비용들은 다 따로 그 각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정 아래, 한 지붕 아래 있지만 저희는 두 가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가정 안에서도 경제적인 주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가계를 구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기업은 너무 잘 알겠죠, 친구들. 우리 삼성전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SK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위 사업체들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또 뭐가 있을까? 공공 부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정부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경제 주체를 크게 3대 경제 주체로 볼 수 있고요.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나가는 작용들이 이제 경제 주체의 상호작용이 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또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게부터 살펴볼게요. 가게에서 하는 역할, 가게 그 구분 기준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친구들? 가게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소득을 공유하는지 아닌지. 소득을 공유하는 집단이어야지만 얘를 가게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 집은 이제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보통 살고 있어요. 이제 동생들도 있지만 지금 군대에 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와 엄마, 아빠가 각자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과 소득을 공유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부모님의 그런 가게와 저의 가게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을 공유하지 않으면 하나, 두 개의 가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공유하는지 아닌지 이게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꼭 가족이 아니어도 가게를 이룰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룸메이트가 있다. 룸메이트와 함께 소득을 공유하는 경우, 흔치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가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비혼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결혼하지 않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소득이나 저gut 거주지를 공유하는 집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런 집단들 중에서도 소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의 가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가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친구들.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네, 지금 보시면 생산 요소를 일단 기업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여기서 받아서 소비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게가 있으면은 기업이 있겠죠.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에게 생산 요소 중에 일부를 제공을 하는, 그리고 반대로 소득을 받는, 그래서 소득 받은 것으로 소비를 하는 주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정리할 게 있어서 제가 좀 글을 쓰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 생산 요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생산 요소. 네, 우리 전통적인 생산 요소가 3대 생산 요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산 요소예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공장이라도 뭐 만들려면은 일단 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토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토지가 있다고 해서 바로 생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친구들. 우리 토지가 있으면 공장을 지으려면 뭐 해야 되나요? 공장 지으려면은 자본이 있어야겠죠.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만 짓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으니까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장이 다 지어졌어요. 그럼 바로 생산할 수 있나요, 친구들? 그렇지 않겠죠. 네.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줘야지만 실제로 생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자본과 노동까지 이 세 가지로 3대 생산 요소라고 정리를 합니다. 오늘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번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게는 그럼 어떤 걸 제공하냐? 보통은 이제 노동을 보통 제공하겠죠. 그래서 노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게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때에 따라서 또 경우에 따라서 토지와 자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소득을 받겠죠. 그래서 소득을 받아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로 가게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최근에는 사실 3대 생산 요소 플러스에서 그런 인터넷이나 데이터 관련한 것들도 생산 요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전통적인 3대 생산 요소에는 토지, 자본, 노동, 이것이 전통적이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제 주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 주체는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의 주체인 것. 뭘까요, 친구들? 네, 바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은 사실 이윤 추구가 1차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 중에 작년에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또 많은 친구들이 다 경제 경영을 많이 지원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진학을 했었는데, 이윤 추구보다는 약간 사회 친화적인,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윤을 먼저 추구해서 기업이 성장한 다음에 그 이후에야 사실 이제 사회 환원 정책들 같은 것들, 요즘 유행하는 ESG 같은 것들, 지속가능 해결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윤 추구가 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가 1순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산의 주체다 보니까 생산을 하기 위한 필요한 생산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이것들을 가게에 팔기도 하고 정부에 팔기도 하고 또 다른 기업에 팔기도 하는 이런 주체가 바로 기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이 없다면은 자급자족했던 과거의 사회로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을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기업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잘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잘 되고 성장해야지만 국가가 더 부강해지고 잘 살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마지막 정부 보도록 할게요. 생산 요소는 일단 생산 대상에 투입되어서 이 생산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생산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생산 요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리했죠. 3대 요소가 바로 노동, 자본, 토지, 요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얘는 전통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요소. 전통적인 요소 중에 이제 노동은 약간 인적 자원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물적 자원에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 천연 자원은 토지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또 그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 같은 것들, 자원 같은 것들, 또는 금속 에너지 같은 것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또 시멘트나 네, 철광석 그런 것, 석회석 같은 네, 그런 비금속 자원들 이런 것들도 다 천연 자원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요소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에는 제가 플러스를 했죠. 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도 4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런 교실 온다 시스템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것들도 어때요? 다 노동도 사실은 노동 좀 들어가지만 자본이나 토지가 크게 필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네트워크, 인터넷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망, 인터넷 온라인망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4대 요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또 핫한 것들은 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 지역에 막 지가가 들썩들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경제 주체 살펴볼게요. 바로 정부입니다. 네, 정부는 가게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세금을 또 걷고 지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는 주체입니다. 또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죠. 바로 뭐냐? 시장 참여자들이 불공정 경쟁을 했을 때 이를 규제하는 심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봐주시면요. 공공의 경제 주체. 그렇기 때문에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도 제공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돕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은 불공정 경쟁을 규제하는 것.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 경쟁에 참여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나약해진 사람들이 너무 힘든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또 보장해줘야 되는 사회복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터졌던 여러분도 아마 봤겠지만 LH 사태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제 정부의 산하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중요한 그런 내부 정보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 땅에 이제 투기를 했다. 이런 것들은 불공정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겠죠. 규제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제 정부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원래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 나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좀 조건이 좋지 않다. 내가 문제집 사기도 힘들다. 학원 가기도 힘들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주체들 3가지 가계와 기업과 정부를 살펴봤는데 그럼 이 3 주체들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봤는데 기업과 가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얘는 이렇게 가계는 기업에게 생산 요소, 특히 노동력과 자본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떤 걸 주나요? 대신 생산품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3가지 지금 가계와 기업과 정부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는 정부에게 뭘 줘야 돼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의 의무라든지 다양한 교육의 의무 같은 다양한 의무들을 수행해야지만 정부가 너는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았어. 즉 공정하게 잘 경쟁하고 있어.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정부는 뭘 주나요? 그렇죠. 규제를 주기도 하지만 또 이제 중요한 역할들 복지, 사회복지, 지원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기업과 정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그쵸. 정부는 일단은 기업을 볼 때, 너가 잘 지금 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가? 감독을 해야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조해주는 보조금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기업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특히나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요? 반대로 정부에게 그쵸, 내가 열심히 너의 그런 규제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세금 납부할게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구조 이해할 수 있겠죠, 친구들? 네, 그래서 우리 방금 배운 내용들 실용경제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교과서 내용을 좀 확실히 줄여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하는 부분만 정리해 놨으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체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인간의 경제생활에 가장 잘 맞는 말이다.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도 눈앞에 맛있는 먹거리를 두고서도 혼자서는 도저히 채취할 수 없었을 때였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한 재화와 서비스 중에는 혼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설사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하거나 일을 나누어 했을 때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들도 많다. 네, 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제 활동도 모두 경제 주체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쭉 나와 있고요. 이것은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게와 기업 간의 거래는 대부분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장. 다시 말해서 기업이 생산한 서비스의 거래는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그리고 가게가 제공한 생산 요소, 노동력이 대표적이었죠. 이것의 거래는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재화와 생산 요소가 어떻게 그걸 필요하는 경제의 주체에게 얼마나 잘 전달될 수 있는가는 이 거래가 얼마나 공정하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쟁이 우리 좋지 않은 단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경쟁이 없다면은 정말 이 거래가 원활하게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쟁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거래가 정말 합당한 합리적인 가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내용과 관련해서 경제 주체 간의 상호 의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잘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던 사례였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왔는데 오늘 과제는 따로 없습니다, 친구들. 과제는 없고 여기 지금 학습지 빈칸을 채워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왜 그랬을지 빈칸 쭉 채워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오늘 과제는 끝납니다. 제가 쭉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네, 아래 사례를 읽고 헨리 포드의 $5 임금 정책이 성공을 거둔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헨리 포드 혹시 들어봤나요? 저는 헨리 포드. 네, 헨리 포드가 누구냐면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있죠. 포드 자동차. 바로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예요. 근데 이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뭘 했냐. 1914년도에 노동자 임금을 하루 2.34달러에서 $5로 2배 가까이, 2배 넘었죠, 거의. 사실 2배 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포드 자동차 공장에는 일을 하려는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대요. 임금이 막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예를 들면은 내가 원래는 일을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받았던 거를 200만 원으로 늘려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일을 하려고 몰려드는데 심지어 포드의 모델 T 승용차가 날개도 친 듯이 너무 잘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자동차가 너무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공장을 계속 돌려도 수요를 따라잡을 없을 정도로 너무 잘 팔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럼 좋은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은 헨리 포드는 사실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노동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막 복지를 잘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거냐? 그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친구들? 왜 이런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답은 여러분이 쭉 정리해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경제 주체들이 서로 상호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을 올려줬더니 기업도 너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면 사실 어때요?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도 국가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잘 굴러가게 되는 상호작용, 이 상승, 윈윈 효과의 어떤 이유를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다음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셔서 저에게 단톡방 말고 개인 카톡방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이걸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5분 시간 줄 테니까 5분 동안에 바로 작성하시고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 내용, 최저임금제도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저임금제도 왜 나타났는지, 그쵸? 노동시장의 특성 때문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 노동이라는 것은 어때요? 생산 요소를 거래를 하는 것인데, 생산 요소 다른 것들 뭐가 있었나요, 친구들? 그쵸? 자본과 그 다음에 토지가 있었죠. 근데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자본과 토지는 어때요? 자본과 토지는 사실 인격체가 아니죠. 뭔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노동은 어떤가요? 노동은 상대적으로 감정도 있고 인격도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일을 해서 주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재화는 다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요소라고는 오직 노동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뭐가 될까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토지도 없고 자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노동이 사실은 생계와 관련된 너무 이제 직접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범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체인 인간, 사람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계를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은 노동력의 임금이 그 받침이 된다는 거죠.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진행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시작은 1800년대, 1894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무려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사실 지금 2021년이니까 조금 많이 되지는 않았죠, 친구들. 한 2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역시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시행한 것을 보고서 1938년도에 시행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계속 시행이 되지 않다가 1988년도부터 우리나라 정말 호황기였죠. 88년도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살펴보고 갈게요. 헌법 3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 일할 권리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가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되면서 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88년도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년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바로 매년 이거를 이제 의논을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최저임금법 제12조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설치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해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결정하면 그 결정한 안에 따라서 다음 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 이 위원회 일단 위원들이 총 27명인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해서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뭘까요? 근로자.
네, 일하는 사람들, 노동 계층에 있는, 네, 노동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근로자위원회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용자위원은 뭐냐면, 이제 그 사장님들, 우리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노동력을 가지고 와서 내가 뭔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기업의 오너들, 뭐 이런 사람 되겠죠. CEO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익위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뭐 국가, 정부 소속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님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익관계와 떠나서, 그쵸, 그냥 합리적인 방법에서 이제 공익을 위한 그런 어떤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 해서 각각 3분의 1씩 9명씩 총 27명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어떠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나라 굉장히 급격히 지금 현 정부 이후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복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쵸,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것을 이제 주창을 하면서 당선된 정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정말 사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쭉 이제 증가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2016년도에 6,000원대에서부터 2017년 6,400원, 그리고 2019년도에 심지어 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8,500원, 590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조금 덜 인상되긴 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코로나, 코시국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쵸. 사용자들도 힘들다. CEO들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조금 덜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좀 물가 상승 분보다는 조금 덜 올린 최저임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 모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다 적용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최저임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까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 2021년 기준 8,720원을 주급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에 받을 금액이 한 주에 4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금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반이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인데 그냥 아르바이트로 난 평생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왜냐면 최저임금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딱 최저임금만 보정해주는 직업들은 보통은 이제 약간 그쵸, 발전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인생을 길게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직업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최저임금 결정하던 당시에 이제 모습들을 잠깐 보면요. 보통 이제 7, 8월 달에 막 얘기를 시작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 이제 기사이고요. 첫 격돌.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1만 원을 줘야 된다. 경영계에서는 8,400원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그 절충안이 8,700원 정도가 결정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쵸. 이렇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서로 약간 신경전을 벌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올해는 가장 큰 변수였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사실 2019년도에 가장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많은 폭으로, 많은 비율로 상승했는데 이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왜냐면 편의점 점주들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편의점 점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평균 수익이 너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너무 늘어났지만 수익은 너무 감소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사실은. 그쵸?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가서 일을 해도 내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특별한 뭔가 조건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최저임금 보장되니까 너무 좋지만 반대로 이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CEO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편의점 알바가 더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오히려. 왜냐면 아르바이트도 지금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 이걸 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걸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없는 이런 오히려 영향이, 악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잠깐 이랬던 시기가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더 문제는 무엇이냐, 네, 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최저임금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을까, 과연 모두가 받고 있는가를 봤을 때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모두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실질적인 운영을 봤을 때는 그쵸, 실제로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늘었기 때문에 또 근로자를 뽑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대신 일하고 말지 하고서 근로자 뽑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가 주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역효과, 취업이 어려워지는 역효과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부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부터 감축을 하게 된다. 네, 줄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8년도에 많은 일자리도 감소했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력이나 기술이 없는 구직자, 특히 내가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없거나 내가 특별한 기술이 없다, 그냥 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경제 충격. 이분들은 또 심지어는 또 보면은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측면 다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쪽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측면 다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생각해볼까요? 이것도 사실 오늘의 지금 생각해서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저임금제는 사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보장해줘야 되는 거 명확하고, 또 이제 보장해줘야 되는 그 사회적 약자, 그런 계층들의 그 최저임금 보장해줘야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또 반대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또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2020년에 결정했던 2021년에 최저임금이 바로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지금은 자영업자들 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많이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거를 들어줘서 이제 조금만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이거를 다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계속 반복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어떤 입장을 좀 난 지지하고 싶은지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서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정말 유명한 서적이거든요. 여러분이 경제 경영 쪽으로 대학교를 진학한다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경제학에서 무조건 참고하는 1참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의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제를 옹호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로 비판한 사람들은 이 정책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입장을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좀 생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역할들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교과서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을 때, 또 경제적인 역할을 맡게 됐을 때 어떤 것에 좀 방점 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넣어봤고요. 아까 배웠던 우리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의 역할들은 무엇이냐? 정부는 사실은 세금을 받아서, 의무를 이제 수행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가게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규제를 하는 역할,
적당한 규제와 적당한 공정한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당한 규제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을 기업이 납부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감독하는 역할, 규제하는 역할, 보조금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제만 너무 강해져도 어때요? 규제만 너무 강해져도 사람들이 나 일하기 싫어, 너무 힘든 것 같아, 일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일할 사기를 꺾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또 너무 감독과 보조금만 너무 많이 줘도 어때요? 보조금과 복지는 사실 다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는 조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시소를 잘 타면서 균형을 잘 타면서 하는 것이 정부가 정말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들이 중요한지, 또 정부에 내는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저 정리하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정부의 역할. 일단 정부의 수입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게 좋은지 보기 전에 정부는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지부터 살펴볼 겁니다.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바로 조세예요, 조세. 네, 조세가 무엇이냐?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이 세금들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비, 또 저축,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을 수행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은 조세에 대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조세를 가지고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주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소득 재분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돈을 정말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사실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많이 버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적게 벌어들이는 사람에게 좀 더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재분배를 하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 이것이 사실은 정부의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는 사실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리고서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냥 조세의 어떤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세금을 걷는가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누진세와 소비세가 있는데요. 누진세는 뭐냐? 얘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의 CEO다 하면은 그 벌어들이는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해서 이 누진세를 적용할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소비세라는 건 뭐냐? 얘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어요. 내가 그냥 내가 소비한 금액을 바탕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은 적더라도 소비를 많이 했다면 그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 조세를 주체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요거 이제 같이 볼 건데요. 네. 이제 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것은 국세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문구가 되게 좀 특이하고 잘 지은 문구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국세청의 세미래, 네. 유미래 아니고, 네, 세금의 미래, 세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세금의 미래는 어떠하냐? 네, 국세와 지방세로 함께 부과를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일부는 국세로 내게 되고 일부는 지방세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다른 방식으로 직접 세금 납부하는 방식, 그리고 간접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직접세 또는 간접세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직접세는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금을 담당하는 담세자와 납부하는 납세자가 같을 때 직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개인의 근로소득, 제가 월급 받았어요. 그 월급에서 소득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담세자 저고요. 납부하는 담세자도 저죠. 그래서 이 담세자, 납세자가 같을 때, 이럴 때를 이제 직접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자 소득에 부과되는 그런 이자세, 소득세, 이자 소득세가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이런 것들이 다 직접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사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 소득세 계산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종합소득 금액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사업소득, 내가 사업에서 벌었다. 그다음 뭐 경비, 그리고 근로소득, 그리고 내가 뭐 자본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려줬더니 이자를 얼마 줬다.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주식에서 배당주를 샀을 때 배당을 받았다. 그리고 연금소득, 뭐 부동산 임대소득 다 지금 직접 세금의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항목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돈을 벌었다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바로 직접 세금이 되겠고요. 이 소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금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직접세는 금액에 따라서 누진되는 그런 어떤 비례되는 그런 세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에 가장 직접세를 많이 내신 분이 있습니다. 많이 내야 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분이시죠. 삼성일가의 이재용 회장님께서 지금 뭐 여러 이제 재판도 받고 있지만 상속세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게 되면서 상속세를 마련해야 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분들이 금액 되게 재산이 큽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이 주식 가치만 18조이고 부동산까지 합치면은 22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다 물려받게 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게 됐을 때 상속세가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연납이라고 해서 첫 해 납부하고 5년간 나눠내는 방식으로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천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여기 지금 주식 가치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주식을 팔면은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회사 운영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걸 막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당장에 막 이걸 막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이런 좀 우픈 상황, 웃을 수 없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볼 수 있겠고요. 간접세 보겠습니다. 간접세는 어떤 것들이냐?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소비세와 같은 개념의 소비세. 그래서 보통 소비세가 거의 대다수가 간접세에 해당되게 되는데 내가 소비를 했다. 그럼 소비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던 거와 관계없이 여러분도 소비세, 간접세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는 않지만 용돈을 받아서 용돈에서 일부를 소비를 하죠. 편의점 가서 내가 뭐 빵을 사 먹었다. 이러면 뭘 사 먹었을 때 소비세를 반드시 내야만 해요. 왜냐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영수증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내가 산 상품들이 있고요. 합계 금액이 있고, 그 다음 보시면은 물품 가액, 이게 원래 내가 산 금액입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물품 가액에 10%를 더 가산해서 플러스를 해가지고 총 금액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 총 금액을 다 내고 나서 부가세를 원래 뭐 내가 유럽 여행 갔다 한 부가세를 돌려주게 돼 있죠. 텍스 프리 상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통 텍스 프리인 경우에는 이 부가세를 돌려받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면세점에 가서 이 상품을 샀을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 할인된 금액을 마치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제 면세점 텍스 프리 상품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가세가 상당히 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개별 소비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좀 약간 사치품, 굳이 안 필요한데 굳이 내가 사겠다 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다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 특히 가서 물품과 장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오락용 기구, 녹용, 화장품, 가공된 보석들, 사진기, 뭐 고급 시계,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조금 사치를 위해서 산 거,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 뭐 휘발유든 유류, 뭐 이런 것들, 큰 TV 이런 것들에 다 개별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세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에는 조금 더 개별 소비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가실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안 가도 되는데 나의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갔던 곳들에서는 또 세금을 좀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들이 있냐? 경마장, 골프장, 뭐 카지노 이런 곳들에서는 조금 더 개별 소비세 항목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긴 수업을 마쳐봤습니다. 지금 거의 50분에 달하는 수업을 쭉 스트레이트로 해봤는데 쉽지 않죠, 친구들. 오늘 이제 세금에 대해서 또 경제 주체에 대해서 경제 주체가 상호작용에 대해서 쭉 배워봤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고생이 정말 많았고요, 친구들. 수업 마치면서 제가 또 함께 보고 싶은 명언을 넣어놨는데 워싱턴 어빙의 말입니다.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라는 말이에요. 제 다이어리에도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고 이 수업을 수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쵸. 다른 사람들이 소원을 갖고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서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정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친구들. 수고하셨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